오늘의 플러스, 유럽 증시의 상승세를 통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이해해 봅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아유, 저희 잊으신 줄 알고 저희 섭섭했습니다. 이사님, 최근 예. 미국 증시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엔. 그런데 그 사이에 유럽 증시가 깜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우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유럽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럴까?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네. 가장 중요한 유럽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동안 유럽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부터 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재미있는 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그 휴전이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한테 다소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내 이 안보와 관련해서 그러면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방산 기업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독일 닥스 지수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른 기업이 라인메탈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 탱크 아니면 자주포 요거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거기 프랑스에서도 토탈이라 그래서 이 기업도 방산 기업이에요. 영국에도 BAE 시스템이라 그래서 역시 방산 기업이고 에어버스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기도 있지만 역시 방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의 가장 큰 원인은 방산 기업들이 가장 크게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러니한 게 경기도 경기지만 유럽의 어떤 그 불안함 네.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한데 프랑스 주식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이비통이라든가 아니면 구찌를 가지고 있는 케어링 네. 또 우리가 아는 에르메스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 이면에는 중국에서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즉 유럽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의 그래도 조금 부자들은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이런 효과들도 나타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유럽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유럽 바깥에 있는 요인까지도 유럽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경기 안 좋아서 혹시 돈 더 뿌리겠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호재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실제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 자체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가 사실 이제는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인 거고 네. 유럽은 바닥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 초부터 글로벌 자금 흐름이 미국 중심으로 쏠리다가 이제는 유럽 중심으로 또 아시아 중심으로 좀 자금들이 많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유럽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유럽의 증시는 특성상 유럽 경제를 보고 유럽을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게 유럽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 기업의 매출이 7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외 지역, 즉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특성이 명품, 네. 그다음에 방산, 에너지, 제약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제약 중에서도 사노피라는 회사도 있고 예. 굉장히 큰 독일에도 관련 기업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괜찮다 하면 유럽 경기와 무관하게 지수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의 도움도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 많이 맞물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사님, 유럽 증시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예, 추가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이 이제 3월 5일에 양회라는 걸 개최를 하는데 예.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수출을 많이 규제를 하게 되면 내수를 많이 키울 거거든요. 요 내수가 키워지면서 사실 또다시 명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그 명품 수요 때문이라도 일단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지금 유럽이 방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 이제 지난 4, 50년간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군대도 많이 해체를 하고, 그러니까 모병제로 많이 바꾼 거죠. 징집제에서. 그다음에 무기 관련 산업들도 한 40년 동안 고사됐는데 요걸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단 기업들의 성장도 있고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급등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지금 초기 국면이라고 봤었을 때 지난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방산 기업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벌써 2, 3년째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럽은 크게 오른 게 얼마 안 됐다라고 보면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유럽이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으로 갔다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시 탄소 쪽으로 일부 회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역시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됐을 때 이제는 전쟁보다도 이제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참 허탈한 게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아요. 유럽도 살아난다고 하지 뭐 미국은 뭐 진작부터 날아다니지 우리 증시는 뭐 이거 좀 회복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많아요.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증시가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보완 성격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놓고 보면 공통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시장이 좋았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 수혜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미국에서 IRA법이라는 것들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가 크게 올랐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변압기라든가 또는 방산 관련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의 AI와 관련해서 전력 설비 투자 때문에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셨겠지만 조선 관련주들이 역시 굉장히 많은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이 조선도 결국에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향후에 에너지 관련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방산 정책이 미국이 조선주가 없다 보니까 조선 기업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어떤 기업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정책의 간접 수혜 또는 직접 수혜의 형식으로 오르고 있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라면 여기서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업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지수가 크게 오른다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격으로 미국의 수혜가 되는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기가 뭐 이게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흐름도 불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경기를 리드하는 미국은 좀 주춤해지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중국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럴 때는 자금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나요? 결국엔 꺾이는 데서 일어나는 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자금의 흐름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부자는 원인하고도 맞물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의 그 AI 관련 기술력이 어쨌든 미국을 위협할 만한 정도까지 올랐다라는 데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데니송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로봇공학자 한 분이 계세요. UCLA에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지난주에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한번 강의도 한번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이 거의 미국을 앞설 정도로 로봇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하이에 가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기술력은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자금의 흐름이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 미국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여기 너무 비싼 거죠. 근데 여기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 기술력이 왔는데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자금의 흐름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미국 중심의 어떤
지난해 있었던 독단적인 흐름이 아니라 뭔가 글로벌 증시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면 저희도 사실 그런 흐름들을 느껴지게 만드는 뉴스들을 많이 접한 것 네. 같아요. 중국은 뭔가 가성비 높게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암묵적인 그냥 느낌만 저희는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중국에 저희가 덜컥 투자하기가 좀 주저되는 게 중국은 빅테크 기업도 잘 나가는 거 내부의 정치적 리스크로 그걸 다 주저앉게 만들었고요. 또 요즘은 트럼프가 호시탐탐 중국 경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이나 어떤 뭐 앞으로의 잠재력만 보고 투자하기는 주저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중국 기업들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에 실패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뭐 한 3, 4년 전에 공동부유라고 해서 아니 이게 뭐 자본주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부유라는 게 굉장히 뭔가 성장을 제약하고 민간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우리가 굉장히 아픔을 줬던 적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되 다만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중국 정부의 시각이 어떤 것만 살펴보시면 방향성이 나오는데 최근에 아마 중국 정부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아마 칭찬하는 자리 그다음에 굉장히 업시키는 자리가 있었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향후 2, 3년간에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반대로 이제는 제약이 아니라 뭔가 키우려는 의지가 보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제약 굉장히 강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도 이렇게 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경쟁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어떤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에서 꼭 미국 시장만 있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이런 기업들 특히 유럽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뉴스에도 나온 거 보면 유럽에서 비아디라고 불리는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보다도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럼 이미 그쪽에서 시장을 잠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여튼 여기보다 싸게 만드는 데는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하는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로봇 같은 경우 미국 아니면 중국인데 사실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좋은데 비싼 거고 중국은 비슷한데 좀 굉장히 많이 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가성비거든요. 정말 싸게 이런 정도 되는 제품을 이 가격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사게 되는 게 많은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관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관세 부과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얘네들이 우회 수출하네? 그럼 동맹국에게도 관세 부과해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야지 하고 있는데 이걸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요? 일부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말씀 잘 주신 게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게 우회 수출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이 여기에 대비해서 멕시코라든가 베트남, 인도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한국을 통해서도 수출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철강의 50%가 우회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이들 국가에다 관세를 크게 때리면서 요구를 하겠죠. 야 이거 중국 우회 수출이 있을 텐데 그걸 최대한으로 막아라는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워낙 쌉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싼데 이거 쓰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고 뭐 저희들도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우회 수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명망 있는 로봇 그 관련 학자 모셔서 세미나도 했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저도 주변에 여러 흐름들을 보니까요. 이제 AI를 기반으로 주도했던 증시에서 슬슬 로봇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더 뭐랄까요 곁들여진 게 중국은 AI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데이터 보안, 데이터 주권 이런 이슈로 좀 제약된 부분이 있지만 로봇은 제존이 어떤 부분에선 그러니 이거는 미국과 중국이 더 크게 한판 붙어서 양쪽에서 판을 훨씬 더 키울 것 같아요. 로봇 앞으로 2025년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 로봇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젠슨 황이라는 분이 CES에 나와서 1월에 연설을 했었을 때 피지컬 AI라는 표현을 썼어요. 젠슨 황이 7년 만에 CES 온 건데 결국 피지컬 AI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냐면 앞으로 AI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돈 버는 건 로봇하고 자율주행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가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로봇을 썼을 경우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는 임금 올려달라 아니면 휴가 달라 뭐 이런 얘기들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로봇이 굉장히 실생활에 쓰일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로봇이 형태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일명 휴머노로이드라고 하는데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환경에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범용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뭐 자동차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로봇은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뭐 빨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빨래도 길 수 있고 아니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치킨도 튀길 수 있고 우리 사람처럼 예. 어디다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이 스마트폰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 스마트폰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 여기에는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예. 인터넷이 되니까 거기다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죠? 거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디오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전엔 그 떨어져 있던 것들을 요거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예. 지금 휴머노로이드가 그런 식이에요. 사족보행 로봇도 있고 산업능 로봇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식당에서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는데 예. 요걸 합쳐놓은 형태로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종합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로봇의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만간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로봇과 같이 생활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직도 물론 넘어야 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예. 배터리도 좀 더 좋은 거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손가락 센서도 좋은 걸 써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뭔가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또 주가도 반영되는 그런 한 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개인 차원에서 지금 로봇이 막 창궐하는 초입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잘 고르면 종목 잘 고르면 제2의 테슬라,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시총까지 올라갈 만한 회사 지금 벌써 저희가 선구안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텀까지 들어왔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일단 한국의 기업들은 그 관련 기업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예. 사실 테마주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예. 그만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얘도 로봇이고 얘도 로봇이니까 한번 해보자 정도인데 아직까지 뭔가 이 기업이 정말 로봇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글로벌에서 정말 대단해지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다소 기대감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되기 어려운 정도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향후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예컨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현대자동차 그룹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로봇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예.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면 특정 종목보다는 관련 ETF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유수한 기업들 아니면 중국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 대두됐을 때 아이폰에 비해선 뒤늦게 출시했지만 그래도 양대축으로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구글이나 애플이 하지만 우리가 하드웨어는 확실히 자리매김했는데 로봇에서도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그런 성과 낼 수 있을까요? 현재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로봇과 관련된 생태계 글로벌 100기업들을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서 국내 기업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제조를 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기업들한테 그런 생태계를 맡길 수 없으니 예. 결국 제조를 잘하는 한국이라든가 일본, 대만에 어느 정도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그룹도 그렇고 LG그룹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네. 일부 로봇 회사들이 인수를 해서 그런 네. 차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중에선 그래도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뭐 길게 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조만간 훈풍이 불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여 신한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